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폴란드에서 불거졌던 FA50을 향한 이유 없는 비난이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간 FA50에 대해 제기됐던 이슈들이 결국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이 미국산 최신 전투기에 버금가는 전투기 신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산 전투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신기술을 보고는 기겁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50에 태클을 걸었던 폴란드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FA50이 가동률이 떨어지고 전투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폴란드가 결국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앞서 2022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노후기종인 미그-29를 공여하면서 신속하게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A50GF 도입을 긴급히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12대를 폴란드에 수출했고 인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폴란드 맞춤형 개량 모델인 PL 버전 36대는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폴란드 현지에서 FA50을 둘러싼 잡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정권이 8년 만에 교체되면서 적폐청산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전 정권에서 체결한 한국 방산 도입 계약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는 FA50이 전투용에 적합하지 않다며 무용론이 불거지기 시작하더니 GF 모델 12대 중 절반가량이 장비 불량으로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급기야 폴란드 국방부 차관도 FA50의 구매 결정이 며칠 만에 몹시 빨리 이뤄졌고 폴란드와 폴란드군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FA50 태클의 혈안이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정부는 장착할 무기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PL 버전도 9개월가량 인도가 늦춰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납품 지연 우려가 발생하는 부분은 폴란드가 원하는 최신 버전의 GPS 관성항법 장치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카이가 납품 지연의 원인이 아니라 폴란드가 먼저 미국의 사용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이 없어 전투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은 애초에 폴란드의 FA50 도입 목적을 보면 억지에 가깝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FA50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F-16과의 유사성 때문인데 그래서 폴란드 조종사와 항공 기술자들이 적응하기도 수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는 FA50의 전투력도 최고 레벨로 갖추고 싶어해 추가적으로 미국 무기인 AIM-9X와 AIM-120을 장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국산 전투기와 미국산 무기를 패키지로 계약하기는 쉽지 않기에 폴란드가 직접 미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그동안 걸고 넘어졌던 FA50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신들도 줄곧 주장했던 문제들이 억지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없던 일로 만든 겁니다. 폴란드가 직접 미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무턱대고 우리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을 우리 방산업계가 이를 눈치채고는 잘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FA50에 대한 폴란드 정부와 폴란드 공군의 반응이 상반됐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해 FA50에 태클을 건 반면 FA50을 직접 타본 폴란드 공군은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카이에서 FA50 교육을 받은 폴란드 공군 바르토슈 구하 중령은 지난달 우리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FA50 항공기 성능에 매우 만족한다며 FA50은 젊은 조종사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매우 적합한 항공기라고 밝혔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공군의 FA50GF와 FA50PL 조종 입문 교육을 국내에서 진행했는데요. 특히나 FA50PL을 몰게 될 조종사가 인터뷰를 통해 소감을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런데 구하 중령은 훈련을 통해 경험한 FA50은 성능이 매우 뛰어났고 조종사 친화적이라며 조종사 입장에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오작동 없이 많은 전투 시간을 수행했고 비행 성능은 해당 등급의 항공기에 적합하지만 많은 조종사들이 특히 FA50의 민첩함에 놀라곤 했다며 항공기 조작이 용이해 젊은 조종사들이 향후 F-16이나 F-35 등 다른 항공기를 운용하는 데 적합한 능력이나 습관을 배양하기 매우 훌륭한 항공기라고 극찬했습니다. 구하 중령은 카이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폴란드에 인도할 FA50PL을 몰게 될 조종사로 지난 6개월간 한국과 폴란드를 오가며 공군과 카이 등에서 비행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FA-50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자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는 역시나 폴란드 정부가 태클을 걸었던 것이라며 FA-50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구와 중령은 FA-50GF는 폴란드 공군에 매우 중요하다며 FA-50 교육 프로그램을 토대로 앞으로 F-16과 F-35 훈련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나 그는 교육 과정에서 기대한 것보다 훨씬 환대받았고 우리 팀 훈련에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접근할 줄 몰랐다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폴란드 공군이 한국에서 받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가 더욱 쌓이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기술로 제작한 KF-21이 비행 성능까지 완벽히 입증된 가운데 KF-21이 지난해부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나아가기 위해 캐노피 스텔스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건데요. KF-21은 부분 스텔스 기능과 첨단 전자전 장비를 갖춘 4.5세대 기종으로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개발해 5세대 전투기로 양산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특히나 미국 등 군사 강국들만 보유한 캐노피 스텔스 기술의 자체 개발에 돌입하면서 KF-21을 첨단 전투기 반열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KF-21 성능도 뛰어난 편인데 해외 항공 전문 매체 에어로타임은 2024년 세계 최고 전투기 탑10이라는 기사에서 KF-21을 4위로 선정했습니다. 에어로타임은 KF-21은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기체라며 스텔스 성능 및 내부 전자장비 체계를 발전시킨다면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전투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애시당초 KF-21은 스텔스기로 개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기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높은 공기 저항을 피하려다 보니 유선형의 몸체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전투기는 물고기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스텔스기의 모양은 약간 다른데 레이더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물고기 중에서도 가오리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텔스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미국의 F-117도 납작한 몸체의 꼬리날개가 거의 없다시피 한 모양을 띱니다. 그리고 KF-21의 동체도 FA-50이나 F-16에 비해 납작한 편인데 이 모양 덕분에 지금도 스텔스기에 준하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현재 항공 전문가들은 KF-21 저피탐 성능을 스텔스기 수준인 에로 바로 직전 등급 R로 분류하고 있는데 KF-21은 2040년까지 에로 수준의 저피탐성을 갖출 계획입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KF-21이 스텔스 도장과 무기 내장화 등 본격적인 설비를 갖추기 시작하면 스텔스기 수준의 저피탐성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파이가 발표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추진 전략 보고서를 보면 KF-21의 단계별 개발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초 양산 단계인 지금은 1단계에 해당해 공대공 무장과 기초적 저피탐 성능을 갖출 예정으로 2단계에는 공대지 무장이 탑재, 3단계에는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멈티는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와 AI가 조종하는 무인기가 한 팀을 이루는 임무 수행 체계로 유사시에는 전투기에 탑재된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가연이 KF-21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적외선 방해 시스템 장착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KF-21의 성능 향상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빈약한 공중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KF-21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중국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이 차기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KF-21 전투기에 큰 관심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력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공군 전력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앞서 필리핀 공군은 주력 자산을 모두 이용해서 적군이 장악한 군 기지를 탈환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8월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등 국방력 현대화를 위해 앞으로 최소한 약 46조 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FA-50 경전투기 12대가 주 전력인 필리핀 공군은 FA-50에 대해 크게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필리핀의 만족감이 KF-21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필리핀 군 당국은 지난 7월 말 KF-21을 도입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의 정보 제공 요청서를 카이에 보내며 어필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필리핀 국방부 차관이 성능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춘 KF-21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기겁하며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KF-21에 대해 크게 긴장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필리핀의 KF-21을 향한 관심에 날선 반응을 보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필리핀이 진짜로 KF-21을 도입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F-21의 개발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중국산 스텔스기 전투기의 성능 개량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열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크게 기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KF-21 덕분에 조만간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투기 수출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 근무하면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 합동조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 9개월 만입니다. 앞서 지난 1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카이 본사에서 일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려다 적발됐는데요. 당시 USB에는 6,600건의 자료가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카이와 2016년 KF-21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이후 자국 기술자 10여 명을 카이에 파견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공동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고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했지만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경제 사정을 이유로 6천억 원으로 분담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결국 한국도 결단을 내려 앞으로 부족한 재원은 카이와 정부가 공동 분담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인도네시아가 내겠다는 6천억 원 범위 안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처럼 공동개발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에 파견한 기술진들이 기술을 유출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 대해 상당히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KF-21을 폄하하고 한국의 전투기 개발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기사를 주로 싣던 인도네시아 언론이 갑자기 한국항공우주 산업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싣는 등 다시 한국에 밀착하려는 태도를 보여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카이에서 KF-21 관련 내용을 유출하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샀고 한국 경찰이 이를 조사하는 상황까지 오면서 한국인들을 실망시킨 가운데 지난 4월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당선인이 중국과 일본은 방문하면서 한국은 패싱에 그 저희를 놓고 논란이 됐습니다. 미중 갈등 속 중립 외교로 몸값을 높인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KF-21 갈등으로 껄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KF-21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문제를 두고 두 나라 사이에 껄끄러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한국 경찰이 KF-21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본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 후 이직 과정에서 군사기밀이든 연구수첩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한국은 기술 유출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래서 기술 유출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인 A씨는 2019년 서울의 한 사립대 AI연구소 책임자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ADD 재직 당시 사용했던 연구수첩 등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군이 일부 ADD 퇴직연구원이 방산업체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았던 연구기밀을 빼갔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내사를 진행한 군이 일부 연구원들의 유출 정황을 포착한 뒤 경찰과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사건 수사를 의뢰해 시작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는 국방과학연구소 전직연구원만이 아닙니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기밀 유출 및 군장교회 암구호 누설 사건 등등 허술한 군 보안 체계를 드러내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로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2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군사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범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는 미국의 사례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참여한 인도 출신 엔지니어가 중국의 군사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징역 3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인도 출신의 이 엔지니어는 2005년 월 1만 5천 달러에 이르는 주택대출금을 갚고자 중국의 스텔스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돕는 대가로 최소 1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엔지니어가 열발산을 낮춤으로써 적외선 레이더와 미국의 열추적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 배기 노즐 설계를 도왔다고 밝혔는데요. 고아디아는 1968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방산업체 노드롭 그루먼의 전신인 노드롭사에서 근무하면서 B2 스텔스 폭격기의 추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중국 출신 엔지니어 동판 그레그 청에 대해 산업 스파이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며 2008년에는 중국에 방산 기술을 넘기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치막이라는 이름의 방산업체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징역 24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강력한 처벌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 한국도 방위산업기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따라서 기밀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은 개정 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이처럼 한국이 기물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한국의 KF-21에 대해 관심이 쏠리자 갑자기 그동안 한국이 만드는 전투기에 대해 폄하하던 인도네시아 매체에서 KF-21을 생산하는 카이를 칭찬하는 기사를 올려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의 카이 셀러브레이트 25년 무사고 항공기 개발 및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한국에 자랑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그 이유는 지난 25년 동안 카이가 만든 제품이 한 건의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성과는 미국이 6세대 전투기의 존재를 기다리면서 한국의 KF-21 보라매를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1999년 10월 1일 카이가 설립된 이후 카이가 만든 전투기나 무인기는 단 한 대도 사고에 연루되지 않았다. 항공기 개발, 대량 생산, 공중비행 테스트 모두에서 그렇다. 최근 이런 클린시트의 기록으로 인해 카이는 메인강당에서 기념식을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강구영 카이 사장, 문희찬 차관 등 주요 기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고 없이 25년이라는 기록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항공전투기 함대 개발 과정이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얼룩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인도네시아 매체는 왜 갑자기 미국이 KF-21 도입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를 칭찬하는 기사를 올린 것일까요? 미국 내에서 F-35가 너무 비싸다며 논란이 되자 이 이슈를 언급하며 한국 KF-21을 띄우기에 나선 인도네시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무 황당하고 뜬금없는 노골적 아부라 이번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한 한국의 분노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록히드 마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F-35 라이트닝2 스텔스 항공기 추가 구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체결한 원티 F-35 계약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록히드 CEO 짐 타이클렛에게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5세대 항공기에 대한 일부 비평가들은 항공기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높은 비용을 이유로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폭스뉴스의 저널리스트 닉 소터는 이렇게 썼습니다. F-35의 충돌, 지연, 비용 초과 의향은 예상치 못한 수준입니다. 이는 미군 역사상 가장 낭비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대신 무인 항공기에 투자하세요. 사실 미 정부가 록히드 마틴에게 F-35 주문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소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고문이자 현재 새로 창설된 정부 효율성 부서를 이끄는 임무를 맡고 있는 머스크가 록히드 마틴 라이트닝2를 표적으로 삼은 지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2기의 정부 효율화부의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는 F-35 전투기에 대해 F-35 설계는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비싸고 복잡한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가 됐다.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이 아직 있다.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는 점점 구시대의 유물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면서 미래는 드론이 전쟁터를 장악할 텐데 여전히 F-35와 같은 고가의 비행기를 만들고 있느냐고 빈정거렸습니다. 머스크가 앞으로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절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번 언급은 국방부의 F-35 관련 비용을 대거 삭감할 것이라는 의도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대선 전 낭비를 근절해 연방정부 예산을 적어도 2조 달러 약 2,800조 원 감축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과 미 국방부가 F-35 전투기 2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일론 머스크로부터 시작된 F-35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과연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한 후 후원장담했던 대로 F-35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록히드 마틴이 미 국방부와 여러가지 전투기 개발에 나설 것인지 비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F-35 한 대를 만들고 유지보수 운용하는 데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것.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 한국의 KF-21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나라들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도 현재 KF-21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생산을 위해 체계 개발 완료 및 실전 배치를 위해 절찰리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6년이면 KF-21의 개발 성공 및 실전 배치 소식을 듣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당초 카이는 KF-21 블록 1 40대를 최초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국책연구기관이었던 한국국방연구원은 공대공 미사일 무장시험 등 성능 검증과 관련해 초도 양산 물량 축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40대가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올해 20대에 대한 생산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나머지 20대에 대한 계약을 내년에 체결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초도 물량 40대가 결정됐습니다. 아직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성능 확인 이전에 양산 대수를 늘릴 수 없다는 부담도 설득력 있기는 합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KF-21 블록 1 40대에 2032년까지 블록 2 80대를 추가 양산하는 120대를 모두 양산하게 되면 양산 단가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20+20 방식으로 두 번에 걸쳐 계약하는 방식을 띠게 된 KF-21은 올해 6월 방위사업청 카이 사이의 계약으로 1차 물량 20대가 확정됐고, 내년 공대공 무장검증 시험을 마치면 추가 20대 양산 계약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현재 대당 단가를 111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F-21의 경쟁 대상으로 꼽히는 프랑스 전투기 라팔이 한 대당 1,500억 원가량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KF-21의 가격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이달 초 1000회 무사고 비행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체계 개발 시험 비행으로 계획된 2000소티 중 절반을 소화해낸 것입니다. 지난해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실사격 성공 소식에 더해 1000소티 무사고 비행 성공 소식까지 KF-21의 개발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고, 따라서 지금 글로벌 시장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공동개발국이자 50대 양산이 예약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도 KF-21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고, 공식 입찰이 시작되어 제안한 곳은 이미 필리핀, 페루, 말레이시아, 폴란드, 그리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와 같은 중동국들도 포함되어 있어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KF-21이 그동안 카이의 매출 절반 이상을 점유해온 T-50 FA-50 수출 이상의 큰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개발 성공 시 상품성이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이제야 감지한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카이를 띄우며 다시 접근하려고 해도 이미 늦은 분위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KF-21 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KF-21에 탑재할 미사일과 관련해 다각도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가장 먼저 한국은 최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사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KF-21에 장착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라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사업은 국산화된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최초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향후 KF-21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를 2028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1,900억여 원을 투입해 KF-21에 탑재 운영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체계 개발을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공군의 주력인 F-15K 전투기는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이 개발되면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표 사거리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500km 이상인 타우러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 해상 발사 유도탄과 달리 공중 발사 유도탄은 국내 항공기 안전 장착 분리 기술이 부족해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었지만, 한국은 지난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진행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드디어 공중 발사 유도탄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개발이 완료되면 수출 가능성과 함께 항공 유도무기 개발 촉진 효과뿐만 아니라 국산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LIG 넥스원을 중심으로 KF-21용 공대함 유도탄2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LIG 넥스원이 국산화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초음속 공대함 유도탄 사업에 나서기로 해서 주목되는데요. 우리 군의 전력 강화와 더불어 LIG 넥스원의 사업 확대,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산업과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에서 개발하는 공대함 유도탄2는 초음속 순항미사일로 사거리 300km, 속도는 마하 2.5의 스텔스화를 위한 RCS 최소화 형상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마하 2 이상의 속도에서 엔진 효율 저하를 막기 위해 램제트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택했는데, 램제트 유도형은 산소를 외부에서 충당할 수 있어 동일한 속도, 탄두 중량, 사거리를 가진 일반 로켓보다 무게가 5분의 1 수준이고 길이도 30%가량 짧습니다. 무선 주파수, 연령상, 전자광학 등 다양한 방식의 다중 센서를 적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탄두와 탐색기를 교체할 시 공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롤 미사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기존 독일의 타우러스, 보잉의 하푼 AGM-84를 비롯해 러시아 킨잘, 일본 ASM-3 등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LIG 넥스원의 유도무기 라인업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IG 넥스원은 대공 요격 체계인 미사일 천궁, 해궁 등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국산 전투기 플랫폼의 부재로 공중 타격형 요격 체계 개발이 더뎠던 게 사실입니다. 전투기에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 전투기 플랫폼 제조업체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KF-21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KF-21은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폭탄, 공대지 미사일도 장착할 예정이라 육해공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KF-21과의 패키징 판매로 다양한 수요 충족이 가능하며 심지어 FA-50에도 적용할 수 있어 수출 확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 폴란드, 필리핀에 추가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대함 유도탄2는 개발 성공 시 선제 타격 체계인 킬체인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자폭형 무인기, 유무인 복합 무인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무인 체계 개발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전쟁의 양상을 보면 항공기에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전쟁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러시아가 킨잘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해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항공기에서 탄도미사일을 투하하면 미사일이 지상 표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냉전 시절 핵폭격기 탑재용으로 처음 개발된 것도 이 같은 특성 때문인데요. 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 미국 등이 현재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실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실전에 투입했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서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쓰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도 KF-21에 현무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F-21에는 3,000파운드 이상을 장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무 미사일을 장착해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무 미사일을 3,000파운드급으로 작게 만들되 탄두는 무겁게 바꿔서 KF-21에 장착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KF-21에서 즉 공중에서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의 현무 미사일은 이동형 차량을 통해 발사해야 하는데 발사 후 이동이 어려운데 KF-21에 장착하게 되면 발사 후 바로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적군 방공망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항공기는 안전하게 지상 타격 임무를 마치고 복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KF-21이라는 전투기를 개발한 덕분에 이처럼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념과 기술은 1950년대부터 등장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폭격기 부대를 운용해 폭격기가 적진에 침투해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옛소련 방공망이 강화되면서 폭격기의 생존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 임무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등장한 게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순항미사일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때라 탄도미사일이 선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은 GAM-87 스카이볼트 등의 미사일을 개발했지만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자취를 감췄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냉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 이스라엘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국가는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무기를 다시 꺼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방공망과 공중전 능력의 강화입니다. 세계 각국의 방공망은 정밀도와 사거리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패트리엇 외에도 사드, 아이언돔, S-400을 비롯한 고성능 방공체계가 세계 곳곳으로 확산했습니다. 전투기 탑재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도 늘어났습니다. 유럽 MBDA의 미티어 미사일은 사거리가 200km, 미국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AIM-260은 160에서 300km에 달합니다. 기존 방식으론 미사일과 전투기, 폭격기는 임무수행과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음속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상발사 미사일보다 속도와 사거리가 훨씬 늘어나고 위력도 순항미사일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파괴하고 순항미사일 등을 사용하면 표적을 타격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항공기는 지상의 미사일 발사 차량이나 해상의 군함과 달리 하늘에서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적 방공망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적군은 발사 원점 추적이 쉽지 않고 아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미그-31 전투기에서 KH-47M2 킨자를 운용합니다. 이스라엘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 라파엘이 개발한 록스 블루스페로입니다. F-16에 탑재되는 록스는 GPS 전파 방해에 관계없이 고정 및 이동 표적을 공격하며 오차가 3m에 불과해 지상과 지하 표적을 정확히 파괴합니다. 블루스페로는 대외적으로는 F-15 탑재 미사일 표적용 발사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안전한 내륙에서 괌이나 오키나와 일본 본토에 미군을 공격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중국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H-6K 폭격기에서 KD-21로 알려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H-6K 좌측 날개에서 투하된 KD-21의 엔진 점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CHAS-X-13이라고 명명한 이 미사일은 2016년 말에 첫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국산 KF-21 전투기가 개발되면서 항공무장 탑재를 위한 기체 개조가 용이해졌습니다. 다만 아직은 기술 기반이 부족하고 해외에서 기술을 이전받거나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므로 선행 핵심 기술 개발 등을 통한 탐색 단계를 거쳐 체계 개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요. 현재 공군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육군이 운용 중인 현무투 탄도미사일이나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의 탑재 중량 등을 감안하면서 현무투나 KT즘을 활용해 개발을 진행한다면 킨자리 이스칸데르보다 2배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한 것과 유사한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KF-21이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사일도 개발하면 장착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세계 최강 현무 탄도미사일도 KF-21 장착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 방산과 수십조 원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이번에는 전투기 주요 무장을 한국산으로 채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폴란드 내에서 대한민국 방산의 영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가 앞서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FA-50 전투기에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매체들은 폴란드군이 한국 방산업체와 KGGB 도입을 위한 수출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구매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양국의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가 도입한 FA-50이 1년 만에 무장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면서 FA-50의 전력화가 예상보다 더 빨리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폴란드는 FA-50 시험 비행에 나서며 한국의 폴란드 조종사를 파견해 교육훈련을 받는 등 FA-50을 운용하기 위해 준비태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FA-50의 무장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다만 이번 사업의 경우 FA50 도입과 함께 이뤄지는 것인지 KGGB만 별도의 계약이 진행되는 것인지 도입 물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폴란드 공군이 계획하고 있는 KGGB 도입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산 잭팟이 터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방위산업 수출은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만큼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앞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십조 원대 무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이번에 또다시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낸 이유 역시 이러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작년에 폴란드 공군은 현지에서 열린 라도메어쇼에서 FA50GF의 공대지 무장으로 KGGB를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도입을 위한 액션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폴란드가 FA50 무장 도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건 폴란드 공군의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공군의 경우 현재 F-16 50여 대를 운용하고 있지만 전력을 제대로 활용하기엔 전투기 성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FA-50을 공격형 임무에 투입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FA-50을 폴란드 공군의 보조 전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력 전투기로 폴란드 영공을 책임질 전투기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FA-50에 탑재할 KGGB 성능을 감안하면 왜 폴란드에서 FA-50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KGGB란 재래식 폭탄의 유도 키트를 장착한 사거리 70km의 공대지 GPS 유도 폭탄입니다. FA-50을 비롯해 F4E, KF5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전투기 항공전자 장비에 통합하지 않고 지상에서 명령통신 장치를 이용해 임무 계획을 입력한 후 전투기에서 이를 조작해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KGGB는 지난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됐는데 상황에 따라 비행 도중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선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은폐된 적의 장사정포를 포함한 목표물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이에 KGGB는 지난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로 150발이 수출됐으며 태국,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폴란드까지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KGGB의 최대 장점은 폴란드가 운용할 FA-50의 항공전자 장비에 대한 특별한 개조 없이 그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러한 이유도 폴란드군의 구미를 당기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량될 KGGB2는 현존하는 유도폭탄 가운데 역대급 위력을 보유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KGGB2 버전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주요 무장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KF-21에 대한 기대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방사청은 KGGB 기본형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신형 무기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KGGB 기본형은 조종사가 제어 시스템을 추가로 운영해야 해 우리 방산업계 내에서 개량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도폭탄이 크게 활약하면서 중요성이 커지는 등 내친 김에 신형 KGGB를 개발해 KF-21의 주요 무장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GGB2는 5세대급 복합 유도폭탄을 개발하는 게 골자로 조만간 성능 개량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능은 최근 프랑스가 개발한 모듈식 공대지 무기인 AASM 활공 유도폭탄 해머에 버금가는 파괴력과 방공력을 지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청은 KGGB2를 지하기지를 공격하는 용도로 개발할 것으로 보이며 첨단 시스템을 탑재하는 등 미국산 장비를 비롯해 최신 장비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우리 군이 KGGB2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머로 불리는 프랑스 활공유도 폭탄의 활약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 가운데 하나가 활공폭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활공폭탄은 유도를 위한 양력 발생 날개를 지닌 폭탄으로 날개가 달려있는 덕분에 레이더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날고 사거리가 길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한 해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AASM은 미국의 GPS 유도 폭탄 제이뎀에 대응하는 프랑스제 재래식 폭탄 개조 키트입니다. 이 체계는 폭탄의 사거리를 대폭 늘려주는 것은 물론 저공 비행하면서도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만들어줘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폭탄용 키트가 생산됐는데 기본형인 550파운드급 폭탄을 비롯해 276파운드, 1100파운드, 2200파운드급 폭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키트가 있으며 F-16 등의 전투기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특히 2000파운드 중량의 탄약을 탄두로 사용할 경우 관통력이 높아지고 동일 중량의 BLU-109 관통탄을 탄두로 사용할 때는 벙커버스터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KGGB2를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벙커를 날려버리는 벙커버스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AASM은 저고도에서 투하해도 로켓 모터를 가속해 상승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데다 표적 돌입 각도가 매우 높아 수직으로 표적에 달려들어도 비행 제어가 가능합니다. 우리 군이 개발하려는 KGGB2도 이러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면서 KF-21 전투기 성능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렇듯 KGGB2의 개발은 KF-21의 수출 확대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KF-21용 5세대 복합유도 폭탄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F-21이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ADD가 이동 표적과 표적 변경을 할 수 있는 5세대 복합유도탄 개발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ADD에 따르면 5세대 복합유도탄은 다중모드 탐색기와 더불어 AI 기술을 적용한 게 특징으로 무장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 사거리 날개 연장 키트를 달아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ADD는 KGGB 기본형을 개발한 이후 다양한 기술 개발과 성능 개량으로 5세대 모델 개발을 선언할 만큼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KF-21의 핵심 무장의 미래 기술까지 국내에서 개발된다는 점에서 KF-21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FA-50까지 더욱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가 매우 밝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LIG넥스1이 네덜란드 왕립항공우주센터와 협력해 FA-50용 공랭식 A사 레이더 ESR-500A의 비행시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판보로 에어쇼에서 체결한 MOU의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내후년까지 2년간 강도 높은 비행시험을 통해 기술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A사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 대비 3-4배 향상된 탐지와 추적 능력을 보장하는데 특히나 공랭식은 경공격기 FA-50에 적합한 경량화 설계로 주목받으면서 FA-50 수출에 더욱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랭식은 수랭식 대비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어 경공격기에 더욱 적합합니다. LIG넥스1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FA-50용 공랭식 A사 레이더인 ESR-500A는 약 5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보다 빠른 빔 조향과 기존보다 확장된 탐지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이에 따라 다중표적과 동시교전 또한 가능해 수출 시장에서 FA-50 인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업그레이드될 FA-50과 KF-21이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수출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래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